안녕하십니까. 세상 읽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 손정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막 살떨리는 시대가 시작되는데요. 이게 한국 얘기도 당연히 이제 해봐야 되겠지만 그건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들리는 얘기, 그동안 저희가 방송에서 쭉 다뤄왔던 얘기는 우크라이나의 패배는 거의 확정적이다. 그렇죠. 돌이킬 수 없다. 네. 그러면 이제 상황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요. 그렇죠. 정리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왜 3차 세계대전이 지금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지난번까지만 해도 유경환 선생이 미국이 군사 패권이 무너졌다. 네, 사실상. 거의 붕괴됐다. 미국의 군사력이 거의 러시아의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까지도 나왔는데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금 패배를 인정하게 되면 사실상 미국과 나토 서방의 집단 서방이 가지고 있던 패권이 사실상 무너진다. 완전히 나토는 해체되고 바이든 정권은 선거에서 진다라는 것이 아마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위기감. 네, 엄청난 위기감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사실 서구 세력이 뭐 도덕과 문화가 뛰어나서 세계를 지배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총칼로. 맞습니다. 무기가 우수해서 한포 해결을 통해서 서구 중심의 제국주의 체제를 만들었고 그게 지금까지 유지됐는데 이 우크라이나에서 깨지면 그게 이제 끝난다. 그렇죠. 경제력과 군사력 이 두 가지인데 용납할 수 없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를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바이든은 또 벌등에 불이 떨어졌고 그렇죠. 대선이라.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인정을 안 한다고 해서 패배를 안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각국에 갖고 있는 서방이 갖고 있는 소위 뭐 장거리는 아닌데요. 또 러시아 본토까지를 타격할 수 있는 300에서 500km짜리 나름대로의 각국의 정밀 미사일이라고 첨단 미사일이라고 하는 지네 나름의 그런 미사일들을 우크라이나에 보내서 타우러스 이런 거죠. 그렇죠. 독일의 타우루스, 영국의 스톰 섀도우, 또 미국의 에이테킴스 등등 이런 류의 미사일들을 보내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겠다는 겁니다.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겠다는 것이고 또 F-16 같은 전투기를 보내서 그게 이제 핵을 실을 수 있어요. 전술핵을 장착할 수 있는데 그런 전술핵을 장착을 해서 러시아 본토를 타격을 해서 전쟁을 계속 끌고 가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우크라이나의 그런 F-16이나 또는 뭐 그런 스톰 섀도우나 이러한 미사일을 실제로 작동하고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병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병력이. 그러면 나토군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나토군이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지금까지는 용병 형태로 들어가서 주로 이 우크라이나 영내에 돈바스 지역에 그런 데에 대한 공격을 했지만 이제는 실제로 그 유럽 나토 병력이 들어가서 러시아를 직접 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전쟁 형상이 땅은 우크라이나의 땅인데 결국은 나토와 러시아와의 전쟁 양상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그럼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가만히 있지.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토와 미국이 미국을 중심한 나토가 본격적으로 전쟁에 개입해서 그것도 우크라이나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러시아 자기네 영토를 친다. 가만히 있기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에 대한 기지를 타격을 할 것인데요. 이때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며칠 전에 현재 나토가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폴란드에 이 우크라이나에다 보낼 미군 군수기지를 지금 건설 중에 있다라고 폭로를 했죠. 지금 건설 중이다. 루마니아에 있는 미군 기지는 그 독일 거보다 큽니다. 지금 거의 사상 유럽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그 정도의 미군 기지를 건설을 해서 거기로부터 이제 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수하고 그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타격하는 이런 어떤 계획을 갖다가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토국을 단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있는 나토 병력만이 아니라 당연히 그 본국을 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을 직접 치게 되면 이게 결국 3차 세계대전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상당한 수준에서 강력하게 상호간의 경고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이죠. 지금 현재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이고 이 메드베데프 그 부의장이 미국이 만약에 직접
그 자기 미사일을 미군을 통해서 공격하거나 아니면은 키예프를 통해서 러시아 영토를 미국 무기로 공격한다면 네. 그것이 곧 세계대전의 시작이다. 세계대전 시작이다. 이렇게 하면서 10번째 레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도 그냥 넘어가진 않겠다. 그렇죠. 우리도 공격하겠다. 그렇죠. 과감하게. 예. 하긴 좀 제가 볼 때도 그 정도 되면 참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러시아 입장에서. 예. 근데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이 과거부터도 계속 얘기했듯이 이 서방의 현재 탄약이나 또는 각종의 무기 생산 능력은 러시아에 한참 못 미칩니다. 네. 거의 뭐 탄약 생산량만 갖고서 보더라도 러시아가 7배가 더 많다고 하는데요. 유럽 전체 합친 것보다. 그런데도 어떻게 얘들이 진짜로 이렇게 겁 없이 전쟁을 계속 확대시키려고 지속시키려고 하는지 참으로 사실 이해가기 어려운데요. 어쨌든 지금 긴장은 끝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쪽 우크라이나 국경 일대에 폴란드라든지 또는 발트 3국이라든지 루마니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약 30만의 나토 병력을 배치하겠다. 이런 얘기가까지 나오고 있죠. 근데 30만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프랑스에서 프랑스 군대를 우크라이나 파병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있었죠. 그건 철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정규군을 파견하겠다고 이제 마크롱이가 떠들었는데 정규군 파병에 대해서 이제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그렇게는 안 한다. 이렇게 이제 한 발 물러섰죠. 근데 어쨌든 용병 형태로 30만. 또는 자원병 형태로 일단은 실제로 이제 유럽의 나토 군대가 현재 들어가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 한 2,000명 정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아직은 이 국경 일대, 우크라이나 국경 일대 지역엔 뭐 나토군이 들어가도 되니까, 거기가 나토 국가들이니까, 폴란드라든지 루마니아라든지, 또 발트 3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이제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나라들 쪽에 나토군을 배치하고, 미군도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게 뭐 무슨 탈을 쓰든, 뭐 정규군의 탈을 쓰든, 용병의 탈을 쓰든, 그렇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토가 전쟁에 직접 개입한 그렇죠. 거로 나토 대 러시아, 집단 서방 대 러시아의 전쟁이 되는 거로 이해할 수밖에 없겠네요. 나토가 31개국이니까 어쨌든 거기에서 그걸 반대하는 헝가리나 또는 무슨 뭐 슬로바키아나 이런 나라들을 빼고 나면 실제로 약 한 20몇 개 나라들이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 이런 양상이죠. 지금 그런 분위기로 흘러간다면 올해가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상을 해볼 때 미국도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서 뭔가 군사적으로 압박 행동을 할 것 같고 러시아도 거기에 대응해서 경고성 군사 행동을 계속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재래식 병력은 이미 패배했어요. 그렇죠. 미국의 재래식 병력이 형편없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연히 드러났잖아요. 심지어는 그 패트리어트, 미국이 자랑하는 패트리어트 차도 5대 이상이 파괴가 되었고 에이브람 전차도 그렇죠. 에이브람스 전차도 다 파괴되었고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이나 서방이 자랑하는 재래식 무력이 참 별 볼일 없다라는 것이 이번에 다 확연히 드러난 조건이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미국이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뭐겠습니까? 핵이죠. 핵을 쓰겠다. 핵입니다. 핵.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핵을 저위력의 전술 핵무력, 저위력의 전술 핵무력 10킬로톤 이하 정도 되는 저위력의 전술 핵무력을 사용한 일종의 전술 핵전쟁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죠. 미국이요? 예, 미국이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정부 고위 당국자는 며칠 전에 이게 사실 누가 얘기했다는 건 정확히 안 나오던데요. 어쨌든 핵태세를 재조정하겠다. 이런 발표가 지금 나와 있고요. 심지어는 뭐 한반도에도 재배치하겠다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얘들이 지금 핵을 갖고서 위협하는 이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공갈포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이 그게 가능성이 없잖아 있죠. 없잖아 있다. 그러니까 저위력이니까 이게 국지적으로만 이제 효과를 보는. 자 그런데 미국이 전술핵을 사용하면 러시아는 뭐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핵전쟁이 시작된다는 그렇죠. 거고. 그게 세계대전. 그래서 이게 또 세계 핵대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미 나토가 병력과 무기를 보내겠다라는 발표가 나오니까 러시아가 바로 전술 핵 훈련을 시작을 했죠. 그렇죠. 전술핵 훈련.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도 이런 어떤 위기적 상황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는 이런 상황이고, 어쨌든 푸틴 대통령은 이번에 그 예상에 의해서 비대칭 대응을 하겠다라고 비대칭 대응. 상트페테르스부르크 경제 포럼에서 공개적으로 밝혔죠.
비대칭 대응을 한다면 어떤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까? 비대칭 대응이란 말의 의미에 대해서 아직 뭐 정확하게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바로 이어져 나온 표현이 미국을 적대하는 국가들에게 러시아 무기를 제공하겠다. 예를 들면 지금의 헤즈볼라라든지 하마스라든지 뭐 이란이라든지 또 지금의 저쪽 예멘 이런 나라들에게 이제 러시아 무기를 제공해서 러시아 무기의 정밀도와 첨단화가 상당히 이미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서방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방식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 방식은 이제 전술 핵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그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제 포럼에서 그 세르게이 가라카노프 유명한 뭐라고 할까 이 싱크탱크 중에 최고의 인물이죠. 그 양반이 러시아의 카라카노프 교수가 이제 푸틴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니까 핵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물어보니까 푸틴 대통령은 핵전쟁은 안 된다. 이 정도만 딱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지 안 일어난다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상황은 나토와 유럽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어쨌든 전쟁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렇죠. 전쟁을 계속 지속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그 전쟁의 양상이 상당히 전 세계적 범위에서 펼쳐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궤도를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기사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해군이 쿠바, 카리브해 핵잠수함을 보냈다는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것도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나온 일종의 비대칭 흐름의 연장이라고 저도 보는데요. 러시아가 회심의 일격을 미국한테 가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은 항상 전장은 미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다라는 인식이 강해 있어요. 그렇죠. 1, 2차 세계대전 다 유럽에서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미국이 가장 덕을 봤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전쟁이 세계대전 확전이 되더라도 미국은 괜찮다. 예외다. 뭐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이 있다 보니까 얘들이 진짜 무모할 정도의 그러한 전쟁 확대 전술을 지금 취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미국 땅은 성역이 아니다. 턱 밑에다가 바로 핵잠수함. 바로 그래서 핵잠수함과 군함 3척을 보내서 쿠바와 베네수엘라와 합동훈련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영토를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놀랄만한 일이고. 그렇죠. 그럼요. 여태까지 지금 과거 60년대 초반에 쿠바 위기 이대로 사실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쿠바 위기도 그 당시에 러시아가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해서 쿠바에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미국이 팔쩍 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들 턱 밑에다가 미사일 놓겠다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3차 대전 얘기가 나왔죠. 3차 세계대전 그때도 3차 대전 얘기가 나왔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기회주의자인 후르시초프가 배신 때려서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약간의 왜곡된 건데요. 그래요? 당시에 터키에 지금 튀르키예죠. 튀르키예에 미군 기지를 만들었고 미군 애들이 거기다 미사일을 배치했어요. 그걸 서로 안 하기로 빼기로. 그렇지. 그래서 소련이 당시에 이게 대응하기 위해서 쿠바에다가 배치하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양자 간의 비공식 협상을 통해서 터키와 쿠바에 있는 쌍방 간의 미사일을 이제 철수하는 이런 쪽으로 합의를 본 거죠. 근데 그거를 좋게 봐준 거고. 그렇게 그만 맞는 거지 사실. 좋게 봐준 거고. 그렇게 보기보다는 사실상 도망갔다. 어쨌든 케네디가 당시에 그렇게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당시에 군산복합체들한테 미인 받아가지고 그래서 뭐 암살까지 당한 거니까. 맞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위기 이래. 그것에 버금가는 충격적인 사건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의 핵잠수함이 거기 들어가고 사실은 지르콘이라고 하는 그런 극첨속 미사일을 거기 이제 핵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거거든요. 극첨속 미사일은 미국이 절대 못 막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미 본토를 그대로 타격할 수 있다는 거고 지르콘에다가 전술핵을 탑재를 하게 되면 그게 뭐 핵미사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예전엔 이것 때문에 봉쇄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카리브해를. 그렇죠. 이번에 왜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힘이 약해진 거죠. 그만큼.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렇게 보여주기식으로 핵잠수함과 군함 세척만 보낸 게 아닐 것이다. 이미 러시아의 잠수함들이 태평양과 대서양 일대에 사방에 퍼져 있을 것이다. 미국을 둘러싸고. 그렇게 해서 미국이 실제로 이 전쟁을 확대하지 못하게 어쨌든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확대하지 못하게 압박을 가하는 이런 모양새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의 그 전세는 이거를 전망하는 어떤 유명한 양반이 있죠.
페페 에스코바르. 네. 이 브라질 출신의 유명한 정세 분석가이죠. 네, 잘 맞춥니까? 예, 이 양반이 사실은 네. 거의 모든 국제회의에 초청을 다 받습니다. 이번에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포럼, 또 브릭스 정상회의, 상하이 협력기구, 각종의 정상회의, 뭐 외무장관 회의 이런 등등의 각종의 이런 브릭스 관련된 각종의 회의에 참가를 하고 또 경제와 관련해서도 뭐 이번 유닛 관련해서도 네. 많은 얘기를 했던 양반인데요. 이 양반이 이번에 쓴 글에서 지난 6월 초에 나온 글에 따르면 이렇게 표현했죠. 올 여름에 모든 시험의 어머니가 온다. 네. Mother of the all test. 이 표현이 참 멋지네요. 멋진데 좀 심각한데요. 올 여름에 모든 시험의 어머니가 온다. 예,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중대한 시험대에 든다라고 표현해도 되겠네요. 그럼요. 네. 자, 그런데 만약에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그럴 경우 중동 상황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이번에 지금 중동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이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하고 무시하고 무시한 거죠. 위반한 거죠. 예전부터 계속 그랬죠. 얘들은 완전히 지금 그냥 막가파예요. 완전 막가파인데 라파이단 공격을 단행을 해서 또 수백 명의 인명을 살상을 했죠. 현재까지 38,000명 이상이 그 팔레스타인의 주민들 좀 양민들이 억울하게 지금 희생당했는데요. 거의 뭐 인정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쁜 놈들이 진짜 이게 인간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아무리 우월주의라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노골적으로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신병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무섭습니다. 오래되면 답이 없죠. 그래서 이에 대응해서 지금 레바논 헤즈볼라가 어마어마한 총공세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엄청난 공세를 지금 퍼부었죠. 그 헤즈볼라가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전쟁한 이래로 최대 규모로 그 이스라엘 북부 쪽, 팔레스타인 북부인데요. 이스라엘 북부 지역까지 북부 지역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단행을 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작살났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군의 사망자 수가 아직 확정돼서 나타난 건 아닌데 알마에들에 따르면 한 2만 명 정도 이상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그만큼 뭐 10만 그렇게 되면 한 부상자도 7, 8만에서 10만 가까이 이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미국 이스라엘군의 손실이 크고요. 그리고 지금 그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 그 지역 주민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만 그랬는데 요즘 나온 건 30만 나옵니다. 30만이 피난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북부 지역 일대가 완전히 지금 뭐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과거부터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첨단 그 감시망 그다음에 레이더망 이런 걸 다 파괴했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아이언돔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날라와도 이걸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뚫려 막는 상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좋다. 전면전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누구랑? 헤즈볼라하고. 헤즈볼라하고. 헤즈라고 그래서 이놈들이 가자에 있는 병력을 일부 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헤즈볼라하고. 근데 이쪽으로 가는데 얘네들이 지금 엄청나게 깨진 상태라고. 미국 입장에서 이게 전면전이 되면 지금 레바논의 헤즈볼라만이 아니고 이란과 이라크가 경고를 하고 나섰죠. 그래서 만약에 레바논하고 전면전을 벌이게 된다면 저항의 추격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사실상 완전히 지금 깨지는 이런 상황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조차도 이스라엘을 좀 뜯어 말리는 이런 모습을 대외적으로는 보이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근데 얘들이 항상 겉으로는 그렇게 하고 뒤로는 항상 뭘 무기도 대주고 뭐 항상 돈도 대주고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걸 뭐 액면 그대로 볼 수는 없죠. 믿을 수는 없죠.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 지금 현재 중동 상황 역시도 레바논과의 전면전 양상으로 확전되는 이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전쟁 내각에서 주요한 인물들이 칸츠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사퇴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네탄야후를 쫓아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네탄야후는 여전히 지금 뭐 큰 소리 치면서 헤즈볼라하고의 전면전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봤을 때면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의 무력이 고갈돼 나가고 그 대외적 지원도 약해지게 되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게 또 뭡니까?
핵이죠, 핵. 네. 지구촌이 위험하네요. 그래서 상당한 위험성을 지금 우리가 그렇죠. 느끼고 있다. 이렇게 분리해서 뭐 질 것 같고 죽을 것 같다 그러면 핵을 안 쓸 거야. 얘가 여태까지 한 행동을 보면 그럴 것 같아요. 담보가 없어요. 얘는 뭐 지금 뭐 그냥 막갑하니까 뭐 안 쓴다는 보장이 없고요.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헤즈볼라도 총력전을 펼칠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라크나 이란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거의 뭐 진짜로 지구촌에 뭐 엄청난 중동도 뭐 세계대전화 되겠네요. 예, 중동 자체가 아주 확장이 되는 양상을 많이 예상이 된다. 근데 무엇보다 이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나토와 러시아의 전쟁이 현실화된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둥진 중국 국방부 장관이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나토와 전쟁이 발발하면 중국도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고요. 그렇게 본다면 북 역시도 개입할 가능성도 그렇죠. 북이 그동안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특히 이번에 또 푸틴 대통령이 북을 방문하는 조건에서 비춰볼 때 어쨌든 북 역시도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나토와 러시아의 전쟁이 발발하면 중동은 물론이고 동아시아까지 중국 북한이 다 참가하는 세계 대전 그야말로. 근데 완벽하게 진영 대결의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이죠. 다극화 진영 대 미 패권 진영. 이 한판 붙는. 그렇죠. 그런 진영 대결의 양상으로 세계 대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에스코바르 아저씨 말로 올 여름이라고. 그러니까 올 여름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때 이제 가능성이 나토 애들이 이제 러시아의 미사일을 날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날리는 순간 러시아 대응을 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라고 하는데 이제 그걸 억제하려고 지금 강력한 압박을 지금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제 가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그게 어떻게 될지 미국이 말을 뭘 들을지.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미국 입장에서도 하나 굉장히 뭐랄까요 머리통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적 사건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우디와 미국 간의 협정, 페트로달러를 담보하는 협정이 만료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모든 그 석유 거래를 달러로만 한다는 이 페트로달러 협정이 지난 50년 전에 1971년도에 체결됐었죠. 근데 이게 지금 사우디가 드디어 그 협정 기간의 연장을 거부하고 폐기를 선언한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우디가 요새 잘해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21세기 최대의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인데요. 왜냐하면 달러 패권이 무너지는 거니까. 이거는 완전히 달러라는 기축 체제가 달러 기축 체제가 무너지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조종이다. 결정적인 사건이다. 아주 결정적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간의 과정에서 아마 분명히 미국이 상당한 압력을 가했을 텐데 그래서 일설에는 사우디의 주요 인물들 10명이 뭐 사망했다든지 또 빈살만 현재 그 왕세자가 그 테러를 받았다든지 암살 위험에 처했다든지 이런 얘기까지 계속 보도가 나왔었죠. 근데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만큼 사우디 내부도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쳤던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사우디가 드디어 역사적인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모든 석유 거래는 위안화나 아니면 말만 서로 합의만 되면 자국 통화로 자국 통화로 이제 석유 거래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각국이 기존에 의무적으로 갖고 있었던 달러를 굳이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미 국채를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미 국채가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불안해지면 각국은 자국이 갖고 있던 미 국채를 내다 팔게 되고 아주 투매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미 달러 체제가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도 사실은 뭐 아침에도 잘 나눴겠지만 미국이 이제 내년에 가면 40조 달러 이르는 국가부채가 예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거의 계속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정도로 불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미국의 신용도는 날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미국의 달러 체제는 결국은 붕괴할 수밖에 없다. 조만간에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걸 더 지금 앞당기는 이런 조치가 지금 이번에 페트로달러 협정 종식인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이런 경제 패권이 몰락하는 상황을 알 거라고요.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얘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뭐겠습니까? 전쟁이죠. 그렇죠. 무력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미국이 갖고 있는 수단은 현재 이거를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죽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나마 남아있는 수단은 무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든이가 어쨌든 정권을 연장하려고 하기 위한 방안도 있긴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패권이 추락을 어떻게든 막고 또 다극화로 전진을 막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금 무력에 의거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전쟁이 없으면 좋긴 하겠으나 현재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것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